고1 현대소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4페이지 상거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거족은 산에서 사는 족속, 부족이라는 뜻이고, 산에서 산다라는 건 뭐 사람들이 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평지에 평평한 데서 해 잘 들고 교통 좋고 이런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거지. 산에서 산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간에서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산으로 쫓겨가서 사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줄거리를 보면 부산에 마삿등이라는 부장이 있어요. 부산에 마삿등에 판자촌 사람들이 산거족인 거지. 근데 여기에 황거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황거칠, 산거족의 주인공인데, 이 판자촌 사람들이, 판자촌에는 물이, 그러니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거지. 그 물의 공급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실 물이 없다거나 혹은 뭐 배변 활동하고 그 물을 이렇게 쓸려 보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마을은 좀 물을 못 먹어서 죽게 되거나 혹은 막 몸을 들끓어서 병이 나서 전염병, 역병에도 죽게 되거나 뭐 이렇다는 말이지. 그래서 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근데 물이 없어. 근데 황거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약간 좀 적극적이고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좀 많았던 그런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서게 돼요. 이 사람이 나서서 산에서 물을 끌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을의 물 걱정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수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지. 그 마을의 지도자 정도쯤이 이제 됐겠지. 그런데 갑자기 호동팔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호동팔. 친일파인데, 이 호동팔이 갑자기 이 산이 자신의 형의 것이다 라고 산에 소유권을 주장해. 그러니까 이 산은 자기 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도 자기 물이니까 이 수도시설을 철거해라 라고 하는 거지. 수도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데, 사실 호동팔 그리고 이 자신의 형까지 이 사람들은 이 포새끼 해서 포새끼 이렇게 욕으로 불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권력에 아첨한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인물이었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산을 불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 산의 소유권은 이 산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이 권력에 아첨하는 인물이었고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황거칠이 이제 아무리 불화를 받았다고 해도 이 수도 문제는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 생존권에 해당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 남의 식수를 함부로 끊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수도의 철거를 거부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이 수도시설 철거 요구하면서 공동수익을 벌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돈을 벌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황거칠이 이것을 거절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물은 강제 철거가 되고, 그리고 황거칠은 거기서 이 수도 문제가 수도시설이 철거가 되고, 이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황거칠은 경찰에 연행이 돼. 그래서 구금이 된 거지. 재판까지 했는데 재판에서도 지게 돼요. 재판에 패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각서를 쓰고 풀려나게 된 거지. 그 면회를 온 사람, 이 가족들의 가족들이 좀 그 사정도 있었고 사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각서를 쓰고 석관을. 근데 그대로 물러볼 수 없잖아. 여전히 이 마을에 이제 다시 물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구규지에 있는 산에서 수도를 다시 끌어오게 돼. 그런데 갑자기 이 구규지 산에서도 임자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 내가 불어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지. 그래서 황거칠은 탐험을 대통령에게 탐험을 살려서. 그런데 그때 선거가 있었네. 선거가 있으면 이 사람도 모두 한 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재판이 중단이, 탐험하고 다시 재판을 걸게 되는데 선거 때문에 이 재판이 중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황거칠은 이제 절대 우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요 작품의 이제 상거족의 전체 갈등은 수동대를 둘러싼 갈등이고, 황거칠과 호동팔, 그리고 호동팔의 형인 호동수, 이 두 명 사이의 갈등이 이제 주된 갈등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는 마사등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그리고 박노인이라는 사람이, 박노인이 이 호동팔에게 도장을 찍어준다. 그래, 이 산도 해라 라는 도장을 찍어준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을 어쨌든지 도움을 준 사람이고, 그래서 황거칠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고, 황거칠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 마을 사람의 판자촌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사람인 거지. 호동팔과 호동수는 권력 지향을 보면서 이 속에 굉장히 능한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법이 이쪽 편을 들어주는 거야. 이쪽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 법의 문제점까지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소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는 이 소설을 한 문장씩 읽어보면서 살펴보면 되고, 소설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이 중간부터 읽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늘 강조하지만 어떤 배경에서, 그러니까 소설은 이렇게 상황, 맥락, 시대, 공간, 시간, 이런 배경들을 파악한다. 그 배경 속에서 인물들이 벌이는 갈등을 파악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특히나 이렇게 대사 위주로 되어 있는 소설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 어떤 인물이라고 했었지? 이 인물들, 우리가 이렇게 파악해야 하는 인물들, 주요 인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인공과 악당에 해당하겠지. 주요 인물은 스스로 결정하고 먼저 대화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해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황거칠은 그 길로 일제 때부터 그 산을 보아왔다는 박노인이라는 연고자를 찾아갔다. 연고자는 법률적인 관계 혹은 뭐 혈통 이런 것을 이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을 연고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황거칠이 박노인에게 찾아갔지. 그러면 황거칠이 이 줄거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인물관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황거칠은 주요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황거칠을 중심으로 갈등 구조를 잡아나가야지. 연고자를 찾아갔다. 그래요. 박이란 그 순적 백성은 황거칠의 말을 듣더니 비로소 미안스러운 표정을 하고, 순적 백성은 착하고 어진 백성,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뜻인 거죠. 여기서는 미안스러운 표정을 하며, 호동팔이가 자꾸 찾아와서 돈을 얼마 주면 졸라 쌓길래 도장을 안 찍어줬는기요. 뭐 영고권 소리를 하는가요? 내상 뭐 그런 걸 불화받을 생각도 힘도 없고 해서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 방언을 쓰게 되면 방언의 기능과 효과가 있지. 방언은 토속성, 토속성을 드러내기도 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해. 그리고
가끔은 그 지적인 정도를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물정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 방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 호동파리가 찾아와서 돈을 얼마 주면 졸랐었길래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거 바로 정보였지. 그 호동파리가 찾아와서 돈을 주었다. 그리고 도장을 찍기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줬다. 왜냐면 내가 연고자지만 나는 산을 불화받을 생각도 없고 산을 불화받을 산을 불화하기 위해서는 뭐 관청이나 뭐 이런 이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연주도 좀 다 써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황거칠 씨는 아플싸 싶었다. 손이 늦었었다. 손이 늦었다는 건 뭐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빨리 찾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시간을 놓쳤다라는 뜻이에요. 호동파리의 계약을 막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거지. 그러나 손이 안 늦었더라도 그에게는 그런 걸 불화받을 돈이 있으니 막무했다. 그러니까 제때 이 불화받을 타이밍을 지킬 수 있었다 하더라도 돈이 없었던 거. 왜냐? 돈이 있으면 왜 판자촌을 해냈어? 돈이 없으니까 판자촌에 사는 거고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모아봤자 그 산을 불화받을 그 금액은 만들지 못했을 거야.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죽일 놈들, 이 죽일 놈들 바로 왜 죽일 놈들이야? 호동팔과 호동수,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불화를 해주는 주체, 즉 그 공무원들, 정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 이 원망이 있는 거지. 분노와 해부할 때짜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황거칠 씨는 대범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산에서 솟는다고 산임자의 물은 아닐 테지. 이 순진한 생각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속으로 다짐했던 것이다. 그날 밤 실근이라는 통장이 알아보고 온 얘기로서는 S산의 일부인 마사등 뒤에 적산은 적의 산이라는 뜻이고 이때 적은 일본을 얘기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적이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조선은 이제 연합군 쪽이었으니까 일본 쪽이 이제 적인 거지. 산은 재산을 뜻해. 적의 재산이야. 적의 재산. 그리고 적산이라는 말을 쓰는 건 지금 이때가 일본이 전쟁에서 진 이후다. 광복 이후다라는 걸 뜻해요. 적산이면 이때가 얼마 전 동파리의 형 동수의 명의로 완전 부하 등기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등기는 이제 국가에서 등록을 해준 거야. 호동수 거다라고 등록을 해주는 거지. 국가에서 그 권한을 이제 재산권을 부여를 해줬다라는 거니까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이 채 못돼서 법원으로부터 출두 통지서가 나왔다. 호동수가 수도시설을 철거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것도 이 피해자는 누구야? 이 판자촌 사람들과 황거칠이야. 그리고 법은 왜 있어? 약자와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자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재판을 걸 수 있는 권한인데, 근데 소송은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거야.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야. 물론 황거칠 씨는 이 일을 내걸고 반대했다. 그러나 끌다 결국 킹부족 세부족으로 재판을 치고 집다리가 현장에 나타났다. 강제 철거다. 미리 시끄러울 것을 짐작했던지 경찰관까지 현장에 동원되었다. 황거칠과 많은 사람들이, 판자촌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물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라는 걸 눈치챈 거야. 그러니까 경찰까지 불렀던 거지. 이 경찰도 황거칠과 이 마사등과 판자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호동수와 호동파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법이 지금 강자편을 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출두통지서가 나왔다,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했다, 재판에 졌다, 집다리가 나왔다, 강제철거가 됐다, 경찰도 불렀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4줄로 처리해버렸지. 이런 거 뭐라고 해? 직접 제시, 요약 제시라고 부르는 거지. 마사등에서도 그날은 일을 당하지 않는 사내복지들은 거의 다 현장인 센터에 나와 있었다. 안학내들도 덜어 나왔다. 왜? 지키려고 하는 거지. 군중 심리의 탓이랄까, 경찰이 해산을 명령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일촉즉발의 험악한 공기로 되어왔다. 황거칠 씨는 내처 쿨이 죽어 있었다. 내처는 쭉 한결같이라는 뜻이에요. 정상장량도 법을 지은 사람의 자유다.
정상장량이라는 정상참작인 것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죄를 묻지 않거나 혹은 형량을 줄여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법을 쥐인 사람들, 즉 기득권 세력들이 마음대로 했다는 거지. 게다가 집단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눈물도 인정도 없게 마련이다. 집단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 강제로 무언가를 법적인 권한이 없이 이 장소나 뭐 공간이나 이런 걸 점유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을 쫓아내거나 혹은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빚을 못 갚았어. 그런데 나한테 뭐 이런 물건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돈 대신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무서운 사람들인 거지. 막 내가 밥솥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여요. 막 이렇게 해도 밥솥 가져가 버리고 뭐 돈을 못 갚으면. 그리고 뭐 택시기사인데 택시가 없으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갚습니까? 해도 택시를 가져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인 거지. 마사튼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5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단위가 들이고 온 인구들의 목괭이에 무참히 흘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 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졌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이게 철거라는 말을 하지만 다 부셔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지.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분노를 느끼게 된 거고 발작적으로 일어서 이렇게 일어서 이런 행동이 심리묘사인 거야.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도 끊으려 하노. 이 식수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에서 끌어오는 그 용도였던 거지.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은 금방 죽는데 뭐 밥을 못 먹는다거나 이런 거보다 밥을 못 먹으면 이렇게 쌓여있는 지방들을 통해서 버틸 수 있겠지만 물은 며칠 못 버텨. 못 먹어요. 생명권인 거야, 생명권. 그는 미친듯이 울고 달려와 산 인구의 비행기 억지로 잡아서 정확한 내동댕이쳤다. 그것을 계기로 구랑님들도 와 몰려왔다. 집단리 일행과의 사이에 벌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결국 동파리와 인구 한 사람이 이쪽 청년들의 펀치에 꼭 피가 터졌다. 결국에는 다치게 폭력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지. 경찰은 발포를 다행히 공포였지만 해서 겨우 군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5명이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 집행도 일시 중단되었다. 경찰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밤에도 끌려나가지 못했다. 공무집행 방해가 산주, 산의 주인, 호동수의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폭행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도 풀려나오지 못했다. 쌀만으로 썩어갔다. 황거칠 씨는 모든 죄를 자기가 알아서 맡아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면회로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황거칠 씨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맘도둑이 담당 경찰의 타협 안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결국에는 가족들의 호소에 지게 된 거지. 석방의 조건으로서 다시는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이게 말이 좋아 각서, 종이 한 장짜리 각서지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 산을 포기했다, 물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수도를 포기하게 되고 마사뜨는 한때 또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 다시 열악한 환경에 처하고야 말았다 뜻이지. 일행이 구류관에서 풀려나왔을 때에는 그러니까 뭐 유치장이나 뭐 감옥이나 이런 데서 풀려나왔을 때는 산에 있는 황거칠 씨의 수도는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되었던 5개의 우물은 호동팔치 계획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왜? 여기 이제 이 산은 물이 나오는 산이고 그 물을 통해서 호동팔이 돈을 벌겠다라는 거지. 마사튼 사람들에게도 돈 내고 써라는 거지 하겠지. 드디어 소원 성취한 동파리가 마사튼에게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호동팔 호동수 형제가 마사튼 근처의 산을 불화받은 이유다라고 할 수 있어. 죽일놈 하고 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판에 뜻밖의 동파리치를 사람을 하나 보내었다. 요번에 또 걸작이었다. 걸작은 뭐 뛰어난 작품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즉 반어법인 거지. 마사튼 일대 배수시설을 자기에게 팔든가 물론 헐값으로 점 놓기 싫으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아니 곱게도 이쪽에 약점을 노린 수작이었다. 이 약점이 바로 생명권인 거지. 가거나 이 개같은 놈아 밥을 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 하고 다녀? 황거칠 씨는 벼락같은 소리를 쳤다. 차라리 거저 내버렸으면 내버렸지 동파리에게 시설을 판다든가 더구나 공동경영 따위 쓸개 빠진 짓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다. 교섭을 어떤 사람이 코를 싸고 돌아가는데
코를 잡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맞은 게 아니고 코가 찌면 요 하도 넘어가서 코가 쏙 빠져서 이제 돌아가는 거지. 그런 내처 주먹을 떨어냈다. 이렇게. 누굴 자기 같은 놈들 하던가 자기 같은 놈 아주 이기적인 놈을 얘기하는 거죠. 뻔뻔한 놈 같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다. 배수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파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말았더니인데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매일같이 많은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콩나물 전주. 콩나물은 이제 매일매일 물 줘야 됩니다. 두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의 깃발을 들어놓고 소주랑 막걸리, 청주까지 만들어서 파는 두꺼비집. 그러니까 술을 만들 때도 당연히 돈은 필요할 테니까. 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호동팔의 의도가 달성될 순간인 것. 어쩔 수 없이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였지. 그 밖에도 동파리가 특별한 관계, 가영교의 목수 허드렛 일을 맡아 있다든가. 허드렛 일을 이제 신부로 보는 같은 것들. 인척관계인 몇몇 사람들도 그 물을 쓰기 시작했다. 점점 마사튼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호동팔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야.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해 오던 황거칠 씨는 드디어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국유지의 산을 찾았고, 국유지니까 국가 소유니까 이 산은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그것도 돌아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선언하고 다시 재판을 걸고 선거철이 되어서야 재판이 중단되고 끝까지 싸울 거야 라는 의지로 이제 소설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 저놈들 사면 물이 없을까? 이게 이제 그 황거칠의 정이 없고, 그리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속생각인 거지. 자, 1번 문제를 가보도록 합시다.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서술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현재가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고 과거가 원인을 보여준다면 이 선지는 적절한 선지일 텐데, 그런데 선거적은 안타깝게도 그런 형태의 구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건 순행적 구성을 보여주는 거죠.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갈등의 해결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인물의 행동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는 맞아요. 뭐 돈도 없었다, 뭐 저쪽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이게 갈등 해결의 방향이 제시가 된 건가? 아니야. 갈등은 특히나 이 호동 형제와 황거칠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지. 동일한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이런 건 언제나 선지로 나오면 그 조연 선지죠. 언제나 거의 틀리는 선지인데, 동일한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려면 이 황거칠의 입장, 박노인의 입장, 호동팔의 입장, 호동팔을 시키는 호동수의 입장, 뭐 경찰의 입장, 요 취재는 뭐 기자의 입장, 이런 입장들이 다 나와야 돼. 그 관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서로 다른 각도가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황거칠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지.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인지 아닌지는 일단 첫 번째, 3인칭 시점인지 아닌지는 그가 나오는지 나가 나오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는 미친 듯이 이렇게 그가 나오니까 3인칭 시점이 맞지. 관찰자 입장인지 아닌지는 소개, 이 속내나 혹은 뭐 사건의 전말이나 이런 것들이 서술자가 직접 이 지시문을 통해서 서술을 해주면 전시적 작가 시점이겠지. 아니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이때 아니라는 건 외양 묘사만 등장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불사 싶었다, 손이 늦었다, 그런 거 들어가서 돈이 있으니 마무했다, 엄두도 못 내리겠다, 이렇게 황거칠의 심리와 황거칠의 입장을 서술자가 직접 다 얘기해주고 있어. 전시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지. 이거. 특정 인물의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여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전제적 작가 시점인데, 그런데 우리는 뭐 박노인의 입장도 좀 나오고 호동팔의 입장도 좀 나오지만, 그의 대부분이 황거칠이 이 사건, 이 산에 있는 이 수도시설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니까, 황거칠의 등에 타서, 어깨에 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초점화라고 불렀죠. 그리고 초점화는 전적 작가 시점에서 가능한 시점이라고. 초점화가 된 소설이니까 5번 같은 초점화에 대한 선지는 맞는 선지다라고 할 수 있지. 수도시설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걸 알아봅시다.
황거칠 씨는 수도시설의 철거가 부당한 처사라고 여긴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폭력도 쓰고 재판도 물고 그러는 거지. 호동수는 법의 힘을 빌려 수도시설을 강제로 철거하려고 한다. 그렇지. 이 법을 대표하고 있는 게 경찰이었지. 불황민들은 수도시설의 철거로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한다. 그러니까 안함내들까지 나와서 싸우고 있었던 거지. 집단위는 수도시설의 철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경찰에 내려온 거지. 박노인은 영어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이 수도시설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 생각한다. 맞아요. 아니지. 몰랐지. 사전 작업이라는 건 몰랐던 거야. 그래서 몰랐어요. 영어권 서류가 크든가 불화가 대상도 힘없고 그래서 수도시설 철거하는 건 모르고 그냥 산에 대한 권리만 도장을 찍어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미안해진 거지. 기업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기업. 호동파리가 자꾸 찾아와서 돈을 얼마 주면 졸라 쌓길래 도장을 안 찍어줬는겨. 영어권 서류가 크든가요. 이거. 방언은 사용하여 작품의 현토적 전망과 사실감을 주었다. 맞아요. 방언이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향수적 전감, 사실감, 구체성, 생동감 이런 걸 주는 거지. 니은 게다가 집단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눈물을 높게 마련이다. 이것은 집단에 대한 통념이지. 통념을 제시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암시하고 있는 거지. 자신들의 사정을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 이 개같은 놈들아 어쩌면 남의 먹는 실수까지 끊으려 하는 오는 표면적으로는 인부들에게 하는 말이지. 그런데 누구에게 결국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호동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지. 리을 면회로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황거칠 씨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망구둥이 담당경찰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이것은 가족들이 황거칠 씨가 타협안에 도장을 찍게 압박을 가한 게 아니지. 가족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 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드는 거지. 가족들의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황거칠 씨가 스스로 결정해서 도장을 찍은 거야. 미음, 황거칠 씨가 벌이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봅시다.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론을 열어가고 로또를 국리어둔 황거칠 씨는 드디어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정당성을 드러내는 거지. 복수가 아니잖아. 이 황거칠이 또 다른 수도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건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인 거지.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유익글을 감상해 봅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국민으로서 지니는 기본권 중에 하나. 맞아요. 이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전체 법 질서의 구조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이념적 출발점이라는 건 이 기본권이라는 것은 천부인권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천부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권리인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천부인권은 하늘이 즉 신이 서양에서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하느님을 얘기하겠지. 하늘이 즉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예요. 이거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인 거지.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 왜 누가 건드릴 수 없냐면 하늘, 신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본권은 선부인권과는 다르게 인간의 헌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헌법 혹은 법률 등으로 규정한 권리예요. 얘는 그러니까 제한도 가능하고 충돌하는 어느 쪽을 이렇게 포기 수준까지 가야 하는 그런 권리들인 거지.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바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천부인 것도 마찬가지야. 사실 여기서 온 거긴 하지만 이 하늘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라는 게 무엇인가? 인간은 존엄하다. 누구나 다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라는 요 개념이 기본권을 지탱하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념적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지. 전체 법질서의 구조적 원리로서 작용한다라는 것은 이 기본권의 항의와 보장과 제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법이 쭉 위계를 갖추어 나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국가 조직은, 정부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상권 분리분도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 법의 구조들을 모두 다 이 기본권을 기준으로 만들어놨다는 뜻이야. 침해할 수 없는 본질이 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야. 헌법에서 보장되는 생명권, 평화적 생존권 등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경실되어서는 아니 되는 자유와 권리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내용으로 삼는다. 한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기본권이라는 게 헌법에서 이렇게 10항부터 헌법 제10조인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해.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헌법에 규정된 헌법에 이름이 붙어있는 이 권리들만 법이 혹은 국가가 보장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름으로써 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거나 거주 이전의 자유라거나 행복 추구권이라거나 평등권이라거나 이런 것들 다 보장을 하지만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권리들도 보장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이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권리들이라면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지. 근데 절대적으로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제한이 국가의 안전 보장, 국가의 안전을 흔들리게 되면 결국에는 기본권조차도 보장될 수 없을 테니까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마찬가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내 권리가 보장이 안 될 수 있는 거지. 힘센 사람이 나를 엉도릴 수도 있으니까.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겁이랄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지역에 어떤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지가 필요해. 소각장 같은 게 필요한 거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 땅이야. 그럼 나는 쓰레기 매립지에 혹은 쓰레기 소각장에 내 땅을 이렇게 주기 싫을 거 아니야. 나의 재산권이 있는 거지. 나는 여기 건물을 짓고 싶은데 여기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있을 때 그럼 땅값은 완전히 떨어질 텐데. 그럴 경우에 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뭘까? 이거겠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까지 이렇게 훼손하는 제한은 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권의 주된 내용이에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쓸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이를 또는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빌려주고 그 대신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호동팔이 박노인을 찾아가 영국권 서류에 도장을 받은 것은 마사등 뒤에 적산 이외 일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건 맞네. 황거칠 씨가 그리고 이때 이익은 수도 사업에 대한 이익이었지. 황거칠 씨가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것에서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고 당연하지. 인간이 물이 없으면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가 없어. 행복할 수도 않아.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거지. 수도시설을 철거시켜달라고 제기한 조선에서 법원이 호동수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불합리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호동수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판결로 볼 수 있다. 그렇지. 호동수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려면 불합리의 기본권, 생명권을 제한해야 하는 거니까. 집단위에 의해 생활의 필수 시설인 수도가 무참히 철거되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것이다. 그렇지. 생명권이다. 생명권.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호동팔이 집단위에 의해 파괴된 마사등의 우물들을 복구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후동파리의 소유권을 제한한 것인가? 아니지. 공공복리가 후동파리의 소유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후동파리는 그 소유권을 자기가 사용함으로써 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상도적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생명권이 중요하냐, 소유권 혹은 재산권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거야. 물론 이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생명권이 그렇게 중요한 권리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유고, 이 자유권이라는 걸 이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평등권이고 뭐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런데 요 두 개를 보면 당연히 이게 중요하다, 생명권이 중요하다. 그런데 소유권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재산권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야.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요 소설이에요. 자, 보기를 가에 대한 혼과 출시의 속말이라고 가정할 때 A에 들어가는 것들 한번, 이 가를 보면 가는 별자리였다. 수도시설을 철거당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배수시설을 헐값으로 차지하려는 속셈이니 뭘까? 술안대고 코푸는 거니까 그렇겠지. 배수시설을 손쉽게 차지하려고 하니까 술안대고 코푸는 거고, 이때 코를 풀려면 누군가 손이 필요해. 이 손은 누구 손이야? 법이야, 법. 법으로 자기가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건 배신당한다는 뜻이고, 정옥자는 싫고 남주자니 아깝다라는 건 애매한 거 의미하는 거죠. 두 자로는 게르이라고 불러. 닭갈비 게르. 10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건 의지와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법에만 마음이 있다라는 건 부수적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노력 같은 거, 혹은 뭐 투자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유자소전을 가보도록 합시다. 유자소전은 유자 소전입니다. 이 전이라는 형태는, 이 전은 인물의 행적 혹은 일대기를 기록한 역사서술의 방식이에요. 이 역사서술의 방식이 역사 기록의 방식입니다. 역사 기록의 방식이 나중에는 고전 소설이, 그리고 이 역사 기록의 방식을,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방식을 차용하는 게 유자소전인 거지. 그리고 이 자라는 건 훌륭한 일을 이르는 말이에요. 공자, 맹자 할 때 그 자인 거지. 공자의 이름이 자가 아니고 이 맹자의 이름이 자가 아니야. 이름이 따로 있어요. 유자도 마찬가지로 유자 이름이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자라고 이 작가인 이문구가 붙여준 거지. 유재필이라는 인물의 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유자소전의 이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유자소전은 일단 작가의 실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 실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 작품에 나도 소설가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도 다 소설가야. 이 친구이 유재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의 어렸을 때, 그러니까 충남 고려, 즉 작가 자신의 고향인 이 고향 친구, 현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소설은 현재 이 유자는, 이 유재필이라는 인간은 워낙에 인간이 좀 독특하고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충청도 파트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인물이라서 이 문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당당하고 인정도 많고, 그래서 전형적인 외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사람이 이제 유자예요. 그래서
이 이문구, 이 소설가, 이 관찰자인 나의 친구들이 이 유제피를 소재로 막 작품들도 많이 쓰고 막 이런 인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가 인기가 높은 사람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고등학교였어요. 열에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의원의 선거 운동원이 됐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의원이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의 운전기사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입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대기업은 회사의 운전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거지. 그러면서 이 대기업 총수의 운전기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와 이제 내 친구들, 무인들 되게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 돈을 잘 벌고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무인들은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이제 정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전기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 집에 이 총수가 겉보기에는 되게 막 인자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대기업 총수가 되게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외국에서 이 대기업 총수가 비단 잉어들을 사갖고 온 거야. 그래서 자기 집 연못에다 비단 잉어 풀어놓은 거지. 근데 그 다음날 잉어들이 죽어버려. 그래서 이 대기업 총수가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면서 엄청나게 막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 유재필이 그걸 참지 못하고, 아니 외국의 잉어가 이제 한국 왔는데 물이 달라서 죽는 거 아니냐. 게다가 연못을 이렇게 막 흙으로 꾸며야지 이 생선이 물고기가 살 텐데 시멘트로 이제 연못을 꾸면 이거 어떻게 사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막 총수가 이제 열이 받아버린 거지. 그래서 총수가 이제 나중에 유재필한테 자기 운영기사한테 그 잉어들 뭐 어떻게 했어? 잘 묻어줬어? 라고 하니까 이거 매운탕으로 끓여서 술 안주로 먹었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필이가 이제 짜증이 나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날에 이제 제필이가 총수의 집에 커다란 불상이 있었는데 그 불상을 이제 닦는 모습을 목격했거든. 근데 침을 뱉어서 닦고 있었거든. 거기서 바로 열이 버린 거지. 그래서 이 운전기사 자리에서 해고를 하고, 그런데 아예 잘린 건 아니고 이 운송회사로 들어가서 술상무가 돼. 그래서 술상무가 되는 게 아니고 교도소 처리 아니 된 거죠. 상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인정이 넘치고 말을 잘해서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요.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일단 이 사람은 피해자의 편에 서는 거야. 피해자의 편에 서서 장례식장, 만약에 피해자가 죽었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먼저 절을 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일해주고, 그리고 풍수지리를 배워서 이제 묘자리도 알아봐주고 침 놓는 걸 배워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침도 놔주고 이랬던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면 그 피해자의 집에 방문을 해서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먹을 거 사주고 막 이랬던 거지.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던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합의도 굉장히 잘 이뤄낼 수 있고, 근데 그 합의를 모두가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면서 이뤄내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돼. 대신 승진을 못하는 거죠. 윗보이노도 있었지만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나중에는 종합병원에서 원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원무실장이 돼요. 그런데 이 원무실장이 된 다음에 그때 펼치려면 민중항쟁이 벌어지게 된 거지. 근데 이 민중항쟁에서 이 원무실장이라는 사람이 공짜로 사람들을 막 입원시켜주고, 돈이 없으면 막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막 곤란해지고 이래.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유자가 자기 몸이 이상하다라는 걸 느낀 거야. 그리고 간암에 걸리게 돼요. 인정되고 도와주고 그리고 간암에 걸린 다음에도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적을 이제 멈추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거죠. 이 죽은 이후에 이문구,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그 소설을 쓰고 이 소설을 그 영전에 바친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얘기죠. 유자소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이 소설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유자소설은 읽어보도록 합시다. 1987년이 되었다. 갑자기 다가온 그의 말년이었다. 그의 만년이었다. 만년은 이제 읽어가는 시기를 얘기해요. 그는 어느 개인종합병원의 원무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가 자기가 일하는 병원보다 큰 대학 부속병원에 불쑥 입원했던 것도 이게 봄이었다. 갑자기 아파온 것이. 가보니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보기에도 족보가 있는 병이 아닌가 싶은 증세였다. 족보가 있었다라는 건 뿌리가 깊었다라는 거고 뭔가 많이 아파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며칠 있다가 이틀 복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복귀한 거지. 걱정할 병이 아니라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나는 긴가민가였으나 믿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자신이 현직 종합병원 업무실장이기에 자기의 병증은 제대로 다스릴 수 있으려니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어련히 잘하겠어. 원래 잘하는 애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여름에 6.29 선언이 있었다. 6.29 선언은 이 87년 6월에 민주항쟁 이후로 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집권했던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에서 항복을 한 그 선언이에요. 정부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서울에서 또 노동자들의 가두시위가 파산적으로 일어났다. 가두시위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시위가 가두시위야. 어느 날 그가 있는 병원에 남녀 노동자들이 떼지어 몰려들었다. 모두가 다친 사람들이었고 중상자도 여러 명이나 되었다.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 입원 조치 여부는 입원실의 배정권을 쥐고 있는 원무실장이 결재할 사항이었다. 유재필이 결정할 사항이었다는 거지. 알아보니 복직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하다가 최루탄 작전에 쫓겨 어느 건물로 피게 들어갔던 노동자들이 뒤쫓는 추격에 갈 곳이 없어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짧은 문장으로 요약 제시를 하고 있지만 복직을 요구했다는 건 해고 노동자라는 뜻이고 해고 노동자라는 건 돈이 없다는 뜻이야. 입원을 해도 돈을 못 갚아가는 거지. 근데 그것도 지금처럼 뭐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시행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뭐 6인실 병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천원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기업에 갔거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만 의료보험이 있었더라고요. 보험이 없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쫓기다가 2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퇴로를 주지 않고 쫓아버린 거지. 이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로 인해서 다리 다친 거야. 몸이 다친 거야. 몇 중으로, 2중, 3중으로 억울함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런 즉시 입원 조치를 지시하였다. 병원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왜냐면 개터들이니까. 원장은 사회면에서 중간교의 기사로 다뤄진 신문을 들이대며 아무것도 없이 환자들을 무슨 수로 치료비를 내겠는가, 노사공개로 해고된 사람들이니 회사에서 부담하겠는가, 뛰어내리다가 다친 사람들이니 정부에서 보상을 하겠는가, 원장이 종주먹이 되듯이 따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겠지. 그는 병원은 환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란 말로써 대답을 대신하였다. 책임지시오라고 이 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책임지지요라고 지지 않고 맞선 거지. 원장과의 언쟁은 그런 약속을 당부하여 끝났다. 환자들의 회복은 빨랐다. 완치된 환자가 늘어났다. 다만 치료비가 없어서 인질로 있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 치료비를 못 내면 퇴원도 못해. 그가 책임지기로 한 일이 박두한 것이었다. 이제 이 돈은 그럼 누가 내야 돼? 책임지지요라고 유자가 돼야 하는 거지. 그는 책임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어차피 그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으니까. 당직 의사와 당직 간호사만 나오는 일요일을 택하여 환자들을 모두 탈출시켰다. 이 말이죠. 탈출이지.
도망간 거지. 돈 안 내고 짠 거 아니야.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사표를 했다. 유자도 짠 거지. 딱한 사람들에게 큰 마지막 선물이었다. 실업자가 되어 집에 있으니 주춤했던 병마가 다시 기승을 부렸다. 주춤했던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탈출시킬 때까지 긴장이 연속이어서 자신의 몸을 돌아볼 경험은 없었던 것이다. 그를 만날 때마다 몸이 나날이 흥거워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던 거지. 걸음걸이도 걷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끌고 다니는 형국이었다. 승용차가 있어서 그나마 외출이 가능한 것 같다. 너무 몸이 많이 아파진 거지 지금. 그런 상태임에도 남의 딱한 일이라면 외면할 줄을 몰랐다. 날이 밝기도 전부터 전화가 오고 있었다. 내가 나의 전화가 오고 있었던 거야. 새벽에 오는 전화치고 좋은 소식이 없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전화를 받았다. 혹시 유자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불길한 생각이 든 것이. 뜻밖에도 젊은 평론가 최광석 씨의 불행을 알리는 전화였다. 교통사고였다. 교통사고라면 누구야? 유자가 전문가야. 전화를 놓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니 다시 전화가 왔다. 최 씨의 문인장은 문학인으로서의 장래의 종류를 치러주겠다는 거야. 장래위원회에서 유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유자는 그 몸을 하고도 일을 맡아서 뛰어다녔다.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었던 거지. 내가 치산위원회에 배속되자 그는 수혈을 챙겨가지고 나왔다. 최 씨의 문인장 연결식이 있던 날 아침에 유자는 나와 함께 묘지로 차를 보았다. 이 치산위원회는 어디다가 묘지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 수혈을 챙겨 나왔다는 거 이거 수혈 체크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장지는 공원묘지 꼭대기여서 길이 몹시 격하는 데다 장마에 파이고 무너져서 거치기가 짝이 없었다. 산에서 쓴 장례용품을 싣고 뒤따라오는 차들은 반도 오르지 못해서 시동이 꺼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올라가야지. 근데 유자가 나섰다. 뒤로 미끄러지기만 하는 차들은 모두 끌어올렸다. 왜? 유자는 이때부터 운전을 쭉 평생 해왔거든. 운전 실력이 엄청났던 사람이었던 거지. 30대의 젊은 운전수들이 유자의 노련한 운전 솜씨에 탄성을 지르고 있었다. 연결식을 맞추고 온 조객들이 산을 뒤덮고 있었다. 조객들이 여리면 열소리로 참견을 하더니 산업구들도 그들 나름의 성질과 버릇이 있어서 뻗떠든 음악이 나왔다. 이런 묘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워낙 시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칠어요. 게다가 이 문인들은 말이 존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 상황이 좀 코막히지는 거지. 그러나 유자가 한번 술을 놓자 아무 일도 없었다. 유자 실력이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야. 유자는 설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비석 공장에 들렀다. 거기서도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석수가 있었다. 보령에서 올라온 석수였다. 유자는 비석값을 깎았다. 석수는 깎자는 대로 깎아줬다. 이 유자가 굉장히 수완이 좋은 모습이야. 최 씨의 묘비를 계약해주고 귀로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에 오른 거야. 이시영 씨와 정상무 씨가 동행이었다. 정 씨는 양수리의 강가에서 채소 농장을 하고 있었다. 무공의 유기농업을 주창해 농민운동가였다. 정 씨는 농장을 들여 정 씨가 담는 딸기 술을 한 잔씩 했다. 그것이 유자와 내가 함께 나눈 마지막 잔이었다. 유자는 그 후로 죽은 거지. 유자가 죽은 게 슬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영광 한평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이수인 교수가 유자의 마지막 특진을 주선해 주었다. 이 교수를 만나려면 의대 교수를 만나려면 지금은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지만 이 특진은 이렇게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여서 돈도 엄청나게 비쌌고 그리고 게다가 대기 인원도 많을 때니까 많은 수업이 없으니까. 근데 유자병을 고쳐준 신일병원 원장 지영일 박사의 특징이었다. 유자는 지 박사의 노련한 표정관리 예수가 태어나게 병원을 나섰다. 별일 아니네요. 이 얘기를 한 거지. 나도 내내 속고 싶었다. 즉 유자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 박사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가 없자 병원에서 먼저 진실을 알려왔다. 가난, 여명, 남아있는 생명이 3개월 이렇게 지금 거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지. 남은 기간 동안 투병 생활에 대해서는 참았을 수가 없다. 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아무로 죽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유재필이 내 친구의 고통을 이렇게 또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것은 유자에게도 실례지만 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 다시 한번 복귀를 하는 거야. 다만 한승원, 조태일, 양성우, 정규가 씨이 문병하는 모습, 특히 직장암을 3축이나 수술하고도 재발하여 자신의 여명도 얼마 남지 않았던 작가 강순식 씨가 유자의 병상을 보여줬고 하늘을 부르며 기도해 주던 모습,
대천에서 이 충청남도 이 보름 옆에 대천 해수욕장 있는데요. 이문구와 유자의 고향인 거지.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버스를 몰고 와서 문명하는 모습,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지. 많은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이건 혼수가 아니야 저승짬이야 하고 오열하던 천선세 씨의 모습이나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까 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 작가인 이문구, 친구인 이문구가 기억하고 싶었던 건 유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갔느냐가 아니야. 이 유자가 마지막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고 유자를 보고 싶어 했는지 그 유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 보내주기까지의 그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싶은 거지. 유자의 빈소에서 그의 준마고우들이 모여 그의 개구쟁이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인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이 준마고우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유자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나누고 싶은 거지 유자의 이 마지막에 그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야. 문인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그가 혹은 손님으로 모시고 혹은 친구로서 놀고 혹은 아우님으로서 부르면서 어울렸던 문단의 원로, 문단의 중심, 문단의 신예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유자는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유자의 장례식은 가을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배경 묘사가 나오면 뭐 심리나 주제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이제 심리해라 하겠지. 슬픔이다 하겠지. 자, 문제를 가보도록 합시다. 위크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가? 회상처럼 보이긴 하지만 과거 시제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고 있지 않지. 쭉 시간순으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지. 사건을 사파 형식으로 나열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사파가 뭔지는 몰라도 나열은 뭔지 알잖아. 다다다다 배치하는 거.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 여러 개의 그 에피소드가 나열이 되고 있지. 뭐 87년의 일들, 그리고 이 젊은 작가의 죽음에 관련한 일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에 관련한 일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는 거지.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리나? 그렇진 않아. 이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 대사가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여기서는 갈등의 양상이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고 그것도 첨예한 건 아니지. 책임질게 하고 이제 갈등이 끝나거든요. 의식의 흐름기법 땡 아니지. 이것은 내면 세계를 그리는 소설이 아니고 유자라는 외부에,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격과 행위의 괴리 아니지. 괴리는 머리 떨어지면 어떡해요. 차이. 보기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윗글은 유재필이라는 실존인물의 일대기를 전의 형식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작가는 그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그를 유자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자, 주인공의 캐릭터를 물어보는 문제네. 어리숙하지만 우직하고 순박한 성품을 지녔다. 아니지. 이 사람이 어디 어리숙해. 굉장히 유들유들하게 막 그 물건값도 잘 깎고 이런 사람이야. 물건값 잘 깎으면 이게 최고 아니야? 강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품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지? 강자 누구? 병원장 앞에서 깨갱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소 라고 하고 있으니까. 유자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옳은 일에 실천을 옮길 줄 아는 인물. 맞지? 병원장 이야기에서 그런 게 보이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니까 묘자에도 척척 이렇게 하고 물건도 비서값도 잘 깎고 이런 걸 보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지. 유자는 자신의 아니나 아랑곳하지 않고 딱한 사정을 돌보는 성품을 지닌 인물이다. 나도 죽어가는 거예요. 또 불구하고 죽은 사람의 이 장례를 잘 처리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해보자. 공동체는 인간의 생물적, 사회적 생활의 충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간의 실존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인간은 집단을 이루지 않고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공동체는 나와 타자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이루어진 거대한 인간관계의 그물망으로서 공감과 배려의 행위, 나아가 공동선을 향한 존재의 나눔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존재의 나눔은 주체와 타자의 분리 불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 주체는 나고 타자는 다른 사람인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는데 내가 자아를 갖고 있듯이 다른 사람도 자아를 갖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존재의 나눔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 존재도 중요하지만 너의 존재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건 우리 모두의 존재가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는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인 거죠. 이는 타자를 위한 손해나 희생에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는 이타성이 작동할 때 가능해진다.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은 내가 이타적일 때 가능한 거야. 이타성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을 말한다. 얘기한 적 있지, 이타의 의미.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게 이타적 행위지. 유자소전은 선의를 실천하는 유자의 행위를 통해 공동체적 그물망의 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유자가 가두시기 중에 다쳐 병원으로 몰려든 노동자들을 입원시킨 것은 그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서 비롯됐다. 맞네. 유자가 치료비가 없어 퇴원하고 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탈출시키고 사표를 낸 것은 타인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것. 그렇지. 월급을 포기하건데. 유자가 병든 몸을 이끌고 최원석 씨의 장례식을 발벗고다서 일을 처리한 것은 타자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의 나눔이다. 맞아요. 당연하지. 나의 이 건강을 지금 희생하고 있잖아. 생명력을 깎아먹고 있는 거니까. 유자가 조객들과 산업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비석값을 깎은 것은 주체와 타자의 분리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비판? 비판 아니지. 거기에서 언제 비판을 했어? 이 공동체가 바로 인간의 실존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고, 공동체는 존재의 나눔이며 존재의 나눔은 주체와 타자의 분리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래야 한다라는 거지. 유자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자가 투병할 때뿐 아니라 그 사후에도 동창들 문의들의 방문이 주로 이은 것은 그를 중심으로 구축된 공동체적 그물망의 촘촘한 짜임. 말은 거창하지만 인간관계가 좋았다라는 뜻인 거지.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기억. 가보니 족보가 있는 병이었다. 병세가 대단히 좋지 않았으면 보여주지. 니은. 그는 병원은 환자를 위해 있는 것이다. 원리 원칙이지. 요즘 얘기 자꾸 하는데. 요즘 의사들이 왜 의사들에 대한 파업을 타인의 목숨을 담보 파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의사는 무엇이냐? 의술은 인술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아픈 환자를 내버려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병원 의사의 원리 원칙인 거지. 디귿. 유자는 그 몸을 알고도 이를 맡아 뛰어다녔다.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유자의 성품인가? 유자는 나서기인가? 아니지.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던 거지. 리을. 유자와 내가 함께 남은 마지막 잔이었다. 유자가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않아서 암시하고 죽음을 암시하는 거니까. 미음. 남은 기간의 투병 생활에 대해서는 차마 쓸 수가 없다. 라는 건 이별에 애달파하는 나의 심정이 맞지. 왜? 이별이 죽음이잖아. 죽음의 과정을 쓰는 게 나한테 너무 아픈 일이니까 그런 거지. 자, 여기까지 이제 소설 마무리를 하고, 특히 이문구라는 작가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충청도 방언을 소설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작가이면서도 수능에서 아주 사랑하는 작가예요. 관천수필은 굉장히 여러 번 수능에서 나왔고, 유자소전은 이 교과서에서도 실린 작품이기 때문에 이문구, 유자소전 이런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